안녕하세요. 7주차 유니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C샵 프로그래밍을 배워볼 거고요. C샵을 왜 배워야 하는가? 당연히 저희는 게임을 만들 거고 게임 엔진은 유니티에서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라면 콘솔 입출력이라거나 메인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그건 안 쓸 거고요. 유니티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몇 개 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코드를 짤 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보고 짜게 될 건데 문법을 많이 알아놔야지 그 코드를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걸 써먹을 수 있게 되겠죠. 이걸 찾아볼 때도 그게 C샵에 포함된 문법인지 아니면 유니티에서 만들어진 건지 그것도 알아야지 그거 찾아볼 때도 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일단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C샵이 언어 문법적으로 추가되는 게 많은 편이더라고요. 작년에도 C샵 9.0이 나와가지고 또 찾아봐야 하는데 아직 못 찾아봤고 C샵 관련된 거는 찾아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디벨로퍼 네트워크라고 MSDN 쪽 문서가 나와요. 그쪽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 읽으면 되고 유니티는 유니티 스크립팅 API를 보면 대부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샵 공부할 때 전체를 보려면은 저는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봤었거든요. 정선태 씨가 쓴 책으로 공부했었고 블로그는 나쁘지 않고 C샵 전체를 보고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C샵은 객체지향 언어인데요. 객체지향이란 객체 간의 상호작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객체라고 하면 유니티로 치면 컴포넌트 같은 거겠죠. 얘네들끼리 상호작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객체지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그냥 기능적인 면에서는 C 같은 절차지향 언어에서 할 수 있지만 쓰는 이유는 일단 코드를 쓸데없이 치는 노동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접근하면 안 되는 변수들 같은 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씁니다. 기체지향 성질로는 캡슐화 상속 다형성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알아볼 거고요. C샵 자체의 특징으로는 우선 전역 변수가 없습니다. 전역이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나 함수는 클래스 내부에 있게 되고요. 클래스가 C에서 구조체랑 같은 역할을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베지 콜렉터란 친구가 있어요. 얘는 사용하지 않는 흰 메모리를 알아서 해제해주는 역할인데 그래서 흰 메모리를 알려면 스택이랑 힙 두 가지가 있는데 함수에서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그 변수는 스택 메모리에 저장이 돼서 함수가 종료될 때 메모리에서 해제가 돼요. 근데 힙은 함수 내부랑 달리 다른 데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그거 변수를 할당하고 함수에서 쓸 때는 이제 그 함수 내부의 변수가 그 힙 영역에 있는 공간을 참조해가지고 값을 가져와줬어요. 그리고 메모리를 해제할 때는 C++ 같은 경우에는 직접 메모리를 프리를 해가지고 메모리를 해줘야 하고요. 근데 C샵은 그 메모리 해제를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걸 직접 안 해주면은 메모리 누수 나가지고 막 미친듯이 램이 사용 중인 게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 얼마가 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한지는 그냥 C샵 컴파일러가 가상머신이라서 메모리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힙 영역에 저장되면 참조를 한다 했잖아요. 힙을 안 쓴다면 가장 큰 이유는 메모리 누수 때문인데 C샵에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클래스는 다 힙 영역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참조용으로 함수 내선 받아서 쓰고요. 스트럭트는 스택 영역에 저장되는데 여기서 스트럭트라고 하면 인트 같은 것도 포함되고 그냥 구조체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자료형은 다른 언어에 있는 거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유니티에서 보면 스트링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쓰더라고요. 이 배열은 이런 방식으로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명령어를 코드 부분을 보면 U라는 게 있죠. 이게 흰 메모리에 할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먼저 배열 형식으로 선언을 한 다음에 이제 걔가 가리키는 거는 흰 메모리에서 그 자료형의 크기만큼 할당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힙을 쓰면은 컴파일 타임에 배열의 크기를 정하지 않아도 돼요. 원래 C에서는 배열을 쓰려면 뭐 정해진 상수로만 배열 크기를 지정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힙을 쓰기 때문에 코드 실행 중간에도 그러니까 실행 타임의 크기를 지정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차원 배열은 뭐 다른 거랑 다르게 콤마를 써서 구분해요. 그래서 대괄호 콤마 대괄호면 2차원이고 콤마 하나 더 있으면 3차원이고 마찬가지로 할당은 U를 통해서 합니다. 대괄호를 쓰게 되면 이거는 2차원 배열이라기보다 그냥 배열의 배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U를 통해서 일단 배열형으로 그 크기만큼 할당을 해주고 각각의 배열에서 다시 배열을 다시 할당을 해줘야 해요.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C++의 벡터 같은 역할을 해요. 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원래는 크기만큼 정해진 상태로 써야하는데 여기서는 다 차면은 더 늘려서 쓸 수 있는 거죠. 타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값을 참조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쪽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거를 읽어올 때만 타입을 신경 쓰면 돼서 일단은 오브젝트 타입이라는 모든 클래스 스트럭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문도 그냥 if랑 스위치 케이스 있고요. 파이썬은 스위치 케이스가 없고 C는 스트링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블라이슨 있고 스트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에서요. 반복문도 똑같이 for, while, do while 있고요. 파이썬에 for in과 같은 역할을 하는 for each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래스를 들어갈 건데 용어를 먼저 정리할게요. 일단 클래스는 사용자 정의 자료형입니다. 구조체랑 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요. 보통 설명할 때 저거를 방틀로 설명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냥 자료형이라고 보는 게 더 와닿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인스턴스는 클래스가 생성한 변수라고 하고요. int a라고 했다면 int 역할이 클래스이고 a 역할이 인스턴스예요. 빵틀로 비교하면 저거는 빵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변수가 있고 메서드가 있는데 메서드가 클래스 내부의 함수를 그렇게 부르고 뭐 클래스 내부 변수는 그냥 똑같이 변수라 불러요. C샵에서 전역이 없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함수가 다 메서드라고 불려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용해서 쓸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멤버라는 접두어가 있는데 이거는 클래스 안에 들어있다라는 뜻이라서 그냥 멤버 변수, 멤버 함수 하면 그냥 변수 메서드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변수를 보면 C에서 스트럭트랑 똑같이 쓰면 돼요. 여기 퍼블릭은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 A라는 클래스 안에 A라는 변수가 있고 이제 그거로 인스턴스를 생성하려고 하면 A 타입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instance.a를 하면 이쪽에 해당하는 변수에 접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변수의 접두어를 보면은 const static도 C에 있죠. 일단 const는 값을 바꾸지 않겠다는 걸 의미하고요.
값을 바꾸면 에러를 일으키고 보통 파이 같은 상수에 쓰죠. 그리고 스태틱도 C에 있는 것처럼 C에서는 함수 내부의 변수로서 컴파일 타임에 할당을 하고 계속 함수를 호출해도 같은 변수를 가리키게 되는 거였죠. 근데 그것처럼 컴파일 타임에 생성이 되는 거고요. 클래스에 대해서 컴파일 타임에 생성이 되면은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더라도 변수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변수든지 메소든지. 그래서 클래스 이름점 변수 또는 클래스 이름점 메서드를 하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많이 쓰는 게 벡터 3.up, 써본 것 중에서는 벡터 3.up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스태틱을 쓰면 변수랑 메서드를 클래스라는 카테고리로 묶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역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컨스트 같은 경우에도 스태틱이랑 주로 섞어서 씁니다. 왜냐면은 바뀌지 않는 상수를 변수마다 할당을 해주는 것, 인스턴스마다 할당을 해주는 것보다 그냥 스태틱으로 다 같은 걸 가리키는 게 나으니까요. 이거 메서드는 아까 클래스 내부의 함수를 했었고요. 클래스 내부의 변수, 그러니까 멤버 변수랑 함수니까, 어쨌든 함수니까 인자를 받고 그 인자를 이용해서 연산을 해서 반환값을 낸다던가 아니면은 멤버 변수를 변경한다던가 값을 바꾼다던가 그런 걸 할 수 있죠. 그리고 함수에서 입력값과 인자로 받는 형식과 반환 형식을 그 함수에 대한 자료형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플롯을 받고 플롯을 반환하면은 이것 자체가 자료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버로딩이란 게 있는데 이걸 쓰면은 함수 하나에 대해서 입력 인자랑 반환 타입이 다른 버전으로 함수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는 입력으로 플롯 하나를 받는 거, 입력으로 플롯 두 개를 받는 거, 이 두 가지 타입의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함수를 읽어올 때는 그 함수를 쓸 때 인자 개수를 보고 위에 있는 사이즈를 부를 건지 아니면 밑에 있는 사이즈를 부를 건지 그걸 결정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컨스트럭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초기화할 때 쓰는 건데요. 쓰는 법은 아까 배열에서 new new 키워드를 썼었죠. 그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값을 할당할 때 부르는 거고요. 함수 비슷한 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생성자는 그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함수에서는 호출을 못하고 생성자에서만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를 안 부르고 디폴트는 이렇게 A는 1, B는 2 이렇게 해두면은 A가 1로 초기화, B가 2로 초기화 돼요. 그래서 A1을 부르게 되면 여기서 인자를 한 개 받는 A를 1로 초기화하는 이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요. A1, 2를 하면은 인자 두 개를 받아서 A를 1, B로 2로 초기화하는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만약에 생성자를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은 인자를 받지 않는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라도 만들어주면 디폴트는 생기지 않고요. 디폴트가 만들어지면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하게 되겠죠. 이걸 안 적어도 힙 메모리는 보통 0으로 돼 있어가지고 0이 될 확률이 없지만 그거 보장을 할 수 없으니 초기화는 대부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캡슐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아까 이쪽에 있었던
퍼블릭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접근 제한자라고 불러서 전수 접근을 제한하는 건데요. 쓰는 이유는 프로그래머의 행동에 제약을 주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카운팅하는 변수가 있는데 그거를 프로그래머가 직접 그 변수에 접근을 해가지고 값을 변경하면은 의도치 않은 동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수의 접근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 제한자에 어떤 게 있냐면 public, protected, private, internal이 있는데 퍼블릭은 모두 접근 가능한 것. 그러니까 이렇게 변수 이름을 통해서 변수명 인스턴스를 통해서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프라이빗은 변수에 접근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인터널은 프라이빗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래스에서 변수 선언할 때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다면 디폴트로 부르는 제한자입니다. 프로텍티드는 나중에 상속을 보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냥 상속받은 클래스에서만 상속받은 클래스까지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조건 제한자를 붙이는 거는 클래스, 변수, 메서드 이렇게 있는데 클래스는 대부분 퍼블릭을 붙이고 메서드도 대부분 퍼블릭을 붙이겠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접근을 해야 하니까요. 뭐 클래스에 프라이빗 붙이는 거는 클래스 내부에 클래스를 만드는 그런 경우밖에 없고 변수는 프라이빗을 쓰는 경우가 많겠죠. 변수 값을 직접 변경하는 것보다 메서드를 거쳐서 변경하는 게 좀 더 믿음직스러우니까요. 버그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라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 변수랑 메서드랑 서로 연결이 되게 되죠. 이걸 그래서 캡슐화라고 불러요. 그리고 프로퍼티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게터랑 세터를 볼 건데 그러니까 프라이빗 변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함수를 통해서 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세터가 그 프라이빗 변수의 값을 설정하기 위한 함수, 게터를 그 프라이빗 변수의 값을 받아오기 위한 함수라고 쓰는 거예요. 이름이 게터 세터일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냥 게터 세터라 붙였어요. 쓸 때는 이렇게 함수 인자에 넣거나 아니면 함수 반환값을 쓰겠죠. 이제 이거를 좀 더 편하게 만든 게 프로퍼티예요. 프로퍼티에서는 쓰는 방법은 퍼블릭으로 변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get이랑 set이라는 걸 만들어 줄 건데 get이 아까 getter처럼 반환값으로 쓰는 거 우변수라고 설명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등호 기준으로 오른쪽에 올 때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때는 n을 반환한다. set은 등호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 여기서는 n이 value인데 여기 value가 오른쪽에 있는 값이에요.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받아가지고 n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쓰는 게 프로퍼티입니다. 게터 세터랑 비교하면 쓰는 게 좀 더 직관적이죠. 왜냐면 여기서는 함수 이름에 임자 넣고 여기도 함수로 받고 일단 가로가 없고 여기선 등호를 쓰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이거 만약에 여기 게터랑 세터 중에 하나를 안 만들면 그냥 우변수로 쓰는 거, 좌변수로 쓰는 거를 에러를 반환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벡터3에서 x 값 뭐뭐.x instance.x를 쓰면은 그 x에 해당하는 값을 받아올 수 있지만 그 값을 설정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예로 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유니티 스크립팅 API에 있는 문서들을 대충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스태틱 베리어블이 그 스태틱 변수 그러니까 그 클래스 이름 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변수 이건 벡터3 클래스고요. 여기 그냥 벡터3.100이라거나 벡터3.5, 벡터3.right 이렇게 쓰는 거고 베리어블은 인스턴스에 해당하는 할당되는 변수죠. 여기 x, y, z 아까 프로퍼티 설명할 때 그거
get는 있지만 set는 없는 거. 아니, get은 있지만 set은 없는 거. 이런 변수들이 있고요. 컨스트럭터는 아까 초기 값을 설정하는 거죠. new vector3 괄호해가지고 얘를 이 변수를 어떻게 초기할 건가 그걸 설정해 주는 거였고, public 펑션도 마찬가지로 variable처럼 인스턴스를 통해 접근하는 함수, 그리고 static 펑션이 vector3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 점으로 접근하는 함수였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클래스를 쓰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더 그러니까 클래스를 쓰는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이었고요.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 입장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일단 제일 먼저 상속이 있어요. 상속은 부모 클래스가 가진 변수랑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가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 클래스를 derived 클래스, 파생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생성자도 물려받아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베이스라는 걸 써가지고 부모 생성자를 쓸 수 있게 되고, 상속받을 때는 접근 제한자를 조심해야겠죠. 만약에 부모 클래스에서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함수나 변수는 자식 클래스는 못 쓰고 프로텍티드까지는 쓸 수 있겠죠. 아까 프로텍티드 설명할 때 그거 자식 클래스까지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접근 제한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에서 N이랑 F를 정의 내리고 B가 A를 상속받았다는 걸 이렇게 콜론으로 써요. 이렇게 되면은 B라는 클래스는 변수로 N이랑 M이 있고 함수로 F랑 G가 있게 되죠. 이 콜론으로 상속받는 걸 제일 많이 본 게 유니티에서 스크립트를 만들면 제일 처음에 파일 이름으로 클래스 이름이 되고 상속받는 거로 모노비헤이비어가 있죠. 이걸 상속받음으로써 스타트랑 업데이트 이런 함수들이 소환이 돼 있고 그거를 가져와서 저희가 그 정의 부분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쓰면은 똑같은 기능을 하는 함수를 여러 개, 그러니까 많은 클래스에 대해서 만들어야 할 때 상속받으면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겠죠. 정의 내린 걸 그대로 받아오면 되니까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클래스 중에서 변수가 없고 함수도 선언부만 있는 클래스예요. 정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걸 쓰면은 다중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의 부모, 그러니까 그냥 클래스 자체는 하나밖에 상속을 못해요. 그런데 인터페이스는 상속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여러 개를 상속했을 때 정의가 겹치면은 어떤 정의를 따라가야 하는가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C샵은 그걸 아예 막아놓는 거고요. 인터페이스는 정의 부분이 없으니까 겹쳐도 문제될 건 없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쓰면 다중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왜 껍데기만 있는 이 클래스를 상속받는가?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어떤 기능을 하는 함수를 만들 건데 그 함수에서 필요한 부분이 저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함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그 기능을 쓸 건데 그 모든 종류의 클래스를 그 해당 인터페이스 형태로 형변화를 시켜가지고 걔에 해당하는 함수만 쓰면은 그 인터페이스 상속받은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경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인터페이스로 형변형이 될 거니까요. 만약에 안 된다면은 컴파일러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터페이스로 형변화해서 함수 인자로 받게 되면 그 인터페이스로 더 많은 종류의 클래스를 만들더라도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함수만 쓸 거니까요. 다른 게 추가적으로 생기더라도 그 인터페이스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름 지을 때는 i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이 접하게 될 게 i enumerator라고 있고요. 나중에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시스템점 어트리뷰트에 속하는 클래스고요. 얘는 상속을 받은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으면 변수를 연결받게 되고 메서드를 연결받게 되고 또 상속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정보도 있게 되죠. 그 정보에 초점을 두는 게 이 시스템점 어트리뷰트이고요. 쓰는 법이 특이해요. 여기서 일단 대괄호로 쓰고요. 유니티에서 볼만한 게 여기 시리얼라이즈 필드 이걸 붙이게 되면 여기 프라이빗은 보통 원래 인터페이스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쓰면은 인터 뭐지? 인스펙터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저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쓰면 굳이 퍼블릭에 붙일 필요 없고 저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시리얼이잖아요. 시리얼은 통신이죠. 이 클래스에 있는 모든 변수들을 인스펙터에 띄워라.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클래스에 들어있는 모든 변수의 정보를 내놔라 라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모든 변수를 이어 붙여가지고 통신하듯이 정보를 인스펙터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펙터는 그 정보를 보고 그 인스펙터 창에 띄우는 거고요. 근데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인스펙터에 안 뜨잖아요. 그 2차원별도 그렇고 인스펙터에 안 뜨는 게 좀 있어요. 걔네들에 대해서 시리얼라이즈 필드라면은 원래는 넘겨줄 대상이 아니지만 넘겨주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것도 있고 메뉴 아이템이라고 여기서는 소가로 치고 이 문자를 받았잖아요. 저것도 왜냐면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생성자가 있는 거죠. 저 문자를 받는 생성자를 써서 이 함수에다 붙여주게 되면은 이 유니티 메뉴 창에서 my라는 이게 생기고 여기 있는 거고 무야호라는 게 생겨요. 이 무야호를 누르게 되면은 이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 함수는 스태틱으로 만들어 놔야겠죠. 왜냐면은 인스턴스가 생성되어야 쓸 수 있는 함수는 못 쓰니까요. 그러니까 저기서 부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은 F가 실행되고 무야호를 디버그하게 됩니다. 디버그 로그에 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트리뷰트를 쓰면은 이런 변수를 가지고 있다, 이런 함수를 가지고 있다. 그 차원에서 그 차원보다 위쪽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스템에서 그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게 되니까요. 그 다음으로 다양성을 보겠습니다. 먼저 벌추얼 키워드에 대해 알아볼 건데 이 벌추얼 키워드는 내가 지금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이 함수가 지금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파생 클래스에서 다시 재정의를 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상속시키 하니까 프라이빗을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재정의를 할 때는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를 써요. 오버라이딩을 할 때 접근 제한자는 더 넓어질 수 없고 이 재정의를 왜 하냐, 왜냐면은 여기서 예시에서 B라는 인스턴스가 A 타입으로 변환을 했는데 여기서 펑션을 부르면 어떻게 되는가? 펑션은 A에 있는 거를 재정해서 받아왔죠. 그러면 여기서 A 점 펑션을 해도 A 타입에 대한 펑션이라도 얘는 벌처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형 변환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걸 확인해 주면서 얘는 형 변환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의 B에 해당하는 펑션 return 2 이거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걸 쓰면은 이것도 형 변환 차원에서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리고 abstract 키워드가 있어요. 이거는 벌추얼은 정의를 가질 수 있었는데 얘는 정의를 가지고 수가 없어요. 부모 클래스가. 그래서 함수를 선언만 하고 파생 클래스에서 정의를 내리겠다. 그런 키워드고요.
abstract 함수는 abstract 클래스만 가지고 있다. 이거는 그냥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고, 이걸 쓰는 제일 큰 이유는 abstract 클래스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무조건 파된 클래스를 만들어서 걔에서 정의를 내린 다음에 쓸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컴파일러 차원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이제 객체지향적인 부분은 이까지 보고, 이넘을 볼 거예요. 이거는 사용자 정의 자료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대표적으로 bool이 있죠. bool은 true랑 false라는 값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0이랑 1이 대응되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넘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이렇게 숫자랑 대응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day라는 타입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시작부터 0, 1, 2, 3, 4, 5, 6이 대응되어 있는 거고요. 이걸 쓰는 이유는 코드를 시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이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고 썬데이를 저장해놨다. 그리고 얘가 금요일인가. 이거를 0 집어넣고 5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이 코드가 뭔지 해석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가진 단어를 값으로 씀으로써 코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이넘을 쓰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비트 플래그란 게 있어요. 우선 여기 얘네들이 다 숫자랑 대응이 된다 했잖아요. 그걸 직접 적어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A는 1, state.1은 state.a는 1이고 state.b는 2고 C는 4고 D는 8이고 E는 16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이랑 비트 연산자를 쓰면은 상태를 저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 2의 n승을 5월 연산자를 통해서 합치더라도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A랑 A5월7을 내서 저장을 하면 상태에는 뭐 1이랑 4를 5월 해가지고 5가 저장이 될 거고, 근데 그 5가 의미하는 거는 1이랑 4의 5월만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상태는 A랑 C를 저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5월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그 상태에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상태를 뺄 수도 있고, 이 부분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상태 여러 개를 변수 하나에 저장하는 방법이 비트 플래그고요. 여기서 어트리뷰트 중에서 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쓰게 되면은 아까 여기 AB에서 그러니까 지금 ST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3이죠. 근데 3은 이 스테이트 안에서 있는 변수 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3이라는 숫자로 가지고 있는 건데, 이 플래그를 쓰면은 이제 그 3은 A or B라는 그걸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toString 같은 게 바뀐다거나 그런 게 있고, 비트 연산자 대신에 함수 같은 걸로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불편해가지고 저는 비트 연산자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이런 방법이 있고 쓰고 싶으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네릭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할 건데, 다른 말로는 템플릿이고요. 클래스나 메서드 내부에서 선언할 변수의 타입을 임의로 할 수 있어요. 클래스 A 꺽쇠하고 여기 굳이 T의 필요는 없지만 저기 아무거나 적어두면은 그거를 그 밑에서 내부에서 자료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쓸 때는 여기서 이 T 자리에 존재하는 클래스 타입이나 인트, 플로 그런 걸 적어주게 되면 거기 내부에 있는 이 A라는 변수가 거기에 이 T 자리에 해당하는 자료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A 인트로 만들게 되면은 그 인스턴스에 해당하는 A는 인트 타입이고, 플롯으로 하게 되면 걔에 해당하는 변수는 플롯 타입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걸 쓰게 되면은 여러 버전의 클래스를 안 만들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료형이 인트인 버전, 플롯인 버전 그런 거를 종류별로 안 만들어도 되게 돼요. 이거를 언제 자주 보게 되냐면은 이렇게 컴포넌트 있죠. 이 겟 컴포넌트의 꺽쇠하고 여기 자료형을
클래스 이름을 넣게 되면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인스턴스를 반환하게 되죠. 그래서 뭐 게임 오브젝트는 컴포넌트 게임 오브젝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리지드 바디도 받게 되고 애니메이터도 받게 되고 그렇게 쓰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거 애니메이터 그러니까 리지드 바디에 대한 컴포넌트를 정의하고 이름 뭐였지? 애니메이터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만들고 내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버리면은 힘들잖아요. 좀 더 체력 그래서 그냥 모든 자료형에 대해서 똑같은 짓을 할 거면은 이렇게 꺽쇠를 써가지고 좀 더 편하게 코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가변 길이 배열에서 얘기했었던 어레이리스도 꺽쇠를 써가지고 타입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오브젝트일 때는 여러 종류의 타입을 담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 가지 타입으로 정해지게 되는 거죠. 형배단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include 관련된 내용을 할 건데 C에선 include를 했잖아요. include stdio 같은 걸 했었는데 C샵에서는 같은 프로젝트 내에 있으면 모든 클래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C 같은 경우에는 헤더라도 include를 했었는데 여기서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대신에 이거 사람이 여러 명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름이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샘플을 하게 되면 여기 내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샘플점을 앞에 붙이게 돼요. 그래서 이 A 같은 경우에는 샘플.A 그리고 B는 여기 샘플을 앞에 붙이고 다시 OOP까지 붙였으니까 샘플.OOP.B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저 부분들을 자동으로 붙여주기 위해서 임포트라는 걸 씁니다. 임포트 여기 샘플을 하게 되면 샘플을 앞에 샘플이 붙어 있는 거는 무조건 샘플을 붙여서 쓰겠다. 내가 안 붙이더라도 샘플을 붙이겠다. 라는 걸 의미하고요. 요점 별이 되는 거는 그냥 샘플 하위에 있는 모든 네임을 임포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B 같은 경우도 샘플.OOP가 임포트 됐기 때문에 그냥 B를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거의 include 쓰듯이 쓰게 될 거예요. 왜냐면 뭐뭐를 써야 하는데 그냥 그 이름을 썼다. 그럼 일단은 컴파일러는 그 타입인지 확인을 못해요. 왜냐면 네임스페이스가 다르고 다른 클래스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쓰려면 임포트를 해야 하고 임포트 했는데도 그걸 아예 안 쓰면은 제 기억에 그거 비주얼 스튜디오 그쪽에서 약간 반투명하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딜리게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함수 포인터 관련된 건데요. 딜리게이트 자체는 자료형입니다. 함수 포인터의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int 두 개를 받는 함수 타입은 그거에 해당하는 딜리게이트가 있는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거는 그 딜리게이트로 만든 변수가 가리키는 거는 int 두 개를 받는 함수인 거죠. 이거 함수 포인터랑 같은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 딜리게이트의 변수가 여러 개의 함수를 가리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변수를 통해서 변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여러 개의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호출할 수 있어요. 그 함수 하나만 호출하더라도. 딜리게이트에서 조금 더 나은 게 이벤트란 게 있는데 이거는 그 딜리게이트 변수에 대한 함수 추가 제어가 쉬워요.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자로 함수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걸 쓰면은 만약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함수 여러 개를 실행해야 한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런 함수를 더 실행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 함수는 실행 안 해도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 if문으로 경우나누기를 하는 것보다 딜리게이트를 쓰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얘를 이벤트라 부르는 거고요. 유니티에서는 좀 더 발전해가지고 딜리게이트는 타입이 있었잖아요. 입력 타입이든 반환 타입이든 어쨌든 그 타입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함수를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아, 이걸 쓰게 되면 뭐 업적 같은 거 할 때 뭐 월을 10마리 잡으시오. 그러면 잡을 때마다 경우 나누기를 해주는 것보다 잡을 때마다 실행하는 함수에 그 업적 시스템을 더해주고 끝나면은 빼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코드도 간단하고 실행 시간이 있어도 이점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니티 이벤트로 만들고 나면은 이게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함수를 실행하는데 이걸 인스트루멘트 창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는 UI 할 때 버튼에 onClick 그거 할 때 있었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수동적으로 대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코드상에서 더하기 해가지고 추가시켜도 되고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iEnumerator를 할 건데요. 얘의 역할은 C++의 이터레이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값이 점점 바뀌는 거죠. 실행할 때마다. iEnumerator는 moveNext, reset 이란 함수가 있고 current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뭐 iEnumerable은 그냥 iEnumerator 타입인 무언가를 반환하는 거고요. 이걸 왜 이터레이터랑 비슷한가? 그거는 이 moveNext라면 이 current가 반환하는 값이 달라집니다. 배열로 치면은 제일 처음에 첫 번째 값을 가리키고 있고 moveNext를 하면은 그 current가 그 다음 배열의 값을 가리키게 하고 moveNext가 안 될 때까지 moveNext가 0을 반환할 때까지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for each 문을 써요. for each 문은 뭐 이 iEnumerable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배열이나 array list나 그런 애들은 iEnumerable을 가지고 있는 거죠. for each 문은 저희가 신경 쓸 필요 없고 얘가 중요한 이유가 coroutine이라는 걸 할 때 저희가 이걸 쓰게 됩니다. 얘를 쓰게 되면 부문에서 순서대로 하나씩 나오듯이 업데이트처럼 일정 시간마다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시간 간격마다 어떤 시행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 하는 방법이 iEnumerator고 여기서는 moveNext랑 current 그런 걸 만들지 않고 yield return이란 걸 써요. yield return 그 다음에 반환값은 뭐 시간 관련 함수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쓰냐면은 iEnumerator 내에서 어떤 함수 부분이 어떤 구문이 있고 그 다음에 yield return이 나오면 그 함수 구문까지만 실행한 다음에 yield return 위에 있는 구문까지 실행한 다음에 yield return을 하고 시간 관련 함수에서 시키는 만큼 대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있는 구문을 실행시키고 다시 yield return 나오면 기다리고 그걸 반복해요. 이거 쓰는 방법은 iEnumerator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든 다음에 start coroutine에서 큰 따옴표로 붙인 다음에 불러가지고 쓰고요. 언제 쓸 수 있냐면은 일단은 일정 시간마다 호출한다는 면에서 업데이트랑 비슷한데 업데이트는 몇 프레임마다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경우 나누기를 하는 것보다 업데이트 안 쓰고 코루틴 써가지고 일정 시간마다 몇 번 하겠다. 그리고 그냥 끝나면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한 번만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그냥 주기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어쨌든 업데이트 없이 하면은 좀 더 실행 시간 그러니까 연산을 덜 해도 되겠죠. 그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거 많으니까 이건 진짜 쓸 데가 많아가지고 직접 찾아보세요. 네, 이걸로 오늘 강의를 마칠 거고요. 원래 언어 배우려면 한 학기 동안 저희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거 1시간 만에 끝낸 거는 대충 훑어본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뭘 할 수 있는지는 직접 찾아보면 더 편할 거예요.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